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당연히 토지공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하는 날인데요. 청와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 개념이 명시돼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정말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네, 살다 보니까 마침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제가 정부 정책을 보면서 이렇게 심장이 뛰었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지방에서 일을 보는 바람에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원고를 작성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심장 뛰는 뉴스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일로 하루 미뤘으면 합니다. 이 중요한 뉴스를 원고를 쓰지 않고 말로 하기가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면 내일 다시 여유를 갖고 이 뉴스가 왜 저를 이렇게 심장 뛰게 만들었는지 좀 차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신 제가 미리 준비했던 좀 특이한 주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그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이게 왜 벌어진 일이고, 이 일을 계기로 한국 언론이 음모론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제 의견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월요일째 저희 브리핑에서 정상근 기자께서 미투에 대한 보도 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참 그 정상근 기자께서 좋은 기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걸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예. 기자들이라는 게 원래 눈앞에 보이면 덥석 물어서 조회수 늘리는 게 본령 같은 건데, 그렇게 덥석 물고 보도하는 게 아니라 기자로서 어떤 기준으로 보도해야 되는가부터 고민을 하는 모습이, 그게 좋은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요, 정상근 기자의 브리핑을 듣고 그 고민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감사한 계기였어요. 좋은 브리핑을 들려주신 정상근 기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음모론에 대한 한국 언론의 고민, 그리고 저의 고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 소식의 발단은 페이스북의 주가가 19일에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날 하루 주가가 7% 가까이 떨어졌고요. 이건 최근 4년 사이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날 하루만 페이스북 시가총액이 367억 달러, 우리로 치면 한 39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의 1이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 개인으로도 이날 하루 주가가 폭락해서 한 5조 원 정도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정의선이 가진 재산을 하루 만에 날려버린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과거에 영국의 한 교수가 2014년에요. 페이스북에 와서 요청을 해요. 야, 내가 성격을 검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뿌려줘. 요 되게 재밌다? 내가 요 앱 뿌려주면 대가를 지불할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페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성격 분석 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뿌려달라고 한 건데, 이 성격 분석 앱이 사실은 정치적인 성향을 분석하는 앱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걸 가끔 보죠. 내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평가하는 앱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앱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굉장히 잘 분석하는 앱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앱이 삽시간에 퍼졌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미국 유권자 5천만 명의 정치적인 성향이 수집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영국 교수요, 코넌이라는 사람인데, 이 수집된 5천만 명의 정치 성향 정보를 트럼프 캠프에 넘겨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트럼프 캠프의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여론조사 기관은 이 5천만 명의 성향 정보를 받아서 이걸 바탕으로 맞춤형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한테 유세 문자 하나를 보내도 그냥 트럼프 찍어주세요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페북을 통해서 확보한 정치 성향,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의 광고를 내보낸 겁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게요, 선거라는 게 승패는 어차피 부동층에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층이라는 사람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주장도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중도층은 관심도 되게 다양하고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난번 대선 때, 우리나라 대선 때요,
민주당 후보 경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층, 안희정 후보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층, 이재명 후보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층, 이 확고한 지지층은 사실 어찌됐건 지지 후보를 찍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경선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무나 돼도 좋아. 아무나 돼도 누가 후보가 돼도 나는 대선 때 이번에 뽑힌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야. 셋 중 아무나 돼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 있는 분야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패 한 장 더 들고 도박을 하는 거죠. 선거운동이 훨씬 유리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부동층 두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은 애가 셋이어서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B라는 사람은 경기도에서 매일 서울까지 출퇴근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내가 후보가 되면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평이한 문자를 보내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A라는 사람한테는 무상육아 공약을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B라는 사람한테는 광역교통체계 원활화에 대한 공약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당연히 D 후자가 훨씬 더 유리하죠. 트럼프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가 끝난 뒤에 여러 분석 기사들을 보면 대세론을 이루고 있었던 힐러리가 패한 이유가 이 맞춤형 선거운동 분야에서 참패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권자한테 보낸 문자를 분석해보면 진짜 귀신같이 유권자의 관심사에 대해서 쏙쏙 뽑아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대선 전까지만 해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여론조사 기관은 좀 작고 영향력도 별로 없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를 선택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요. 야, 돈이 진짜 없구나. 저렇게 작은 곳을 선택하는 걸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를 트럼프가 이기고 나니까 우와, 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작은 회사가 기적을 이루었다. 쟤네들이 역사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페이스북 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불법적으로 훔친 유권자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 의회가 강공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페북을 통해서 수집된 유권자의 정치 정보가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사용됐다면 이건 어마무시한 반칙인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저커버그가 사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어허. 뭐 이건 찌라시 수준의 얘기지만 페북이 폐쇄될 수도 있다 이런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페북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그 여파로 19일 미국 증시도 폭락을 했고요. 그 여파로 전 세계 증시도 그날 폭락을 했고요.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졌느냐입니다. 페이스북 사건은 지난주에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이 두 일간지에서 동시에 폭로가 됐습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하던 옛 직원이 내부 폭로자가 돼서 이 사실을 이 두 일간지에 동시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디언과 뉴욕타임즈가 이 사건을 사상 최악의 데이터 스캔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엄청난 크기로 보도를 했죠. 그런데 왜 이 내부 폭로자가 뉴욕타임즈와 가디언을 선택했느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물론 간단히 생각하면 뉴욕타임즈는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 언론이고요. 가디언은 영국을 대표하는 진보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폭로자가 영미를 대표하는 이 두 언론을 골라서 폭로를 했다. 뭐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요. 뉴욕타임즈가 또 다른 대형 특종을 하나 터뜨린 게 있습니다. 이 특종 내용이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SNS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회사를 적발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 이름이 데부미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 같은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포털에서 댓글을 조작을 하는 실체가 있다. 이런 의심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SNS를 조작했다는 유령 회사를 뉴욕타임즈가 취재를 통해서 잡아냈습니다. 이 데붐이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돈을 내는 고객에게요. 트위터 팔로워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리트윗을 몰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트윗, 팔로워 이걸 조작을 했다는 거죠. 데붐이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관리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계정이
무려 350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미가 한번 가짜 계정을 타닥타닥 돌리면 트위터 팔로워 수를 2억 명까지 늘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SNS에서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대부미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뉴욕타임즈가 엄청난 탐사보도팀을 불려서 사업장도 뒤지고 법원 기록 뒤지고 엄청난 탐사 취재를 계속해서 2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대부미의 고객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미한테 돈을 주고 여론을 조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인기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유명 연예인도 있고요. 프로 스포츠 선수도 있고요. 코미디언도 있고요. 테드 강연에서 이름을 날린 전문가 강사도 있고요. 아하. 모델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습니다. 20만 명 중에요. 이런 사람들이 SNS를 조작하기 위해서 대부미에게 돈을 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SNS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면 제가 얼핏 들었던 생각은 이거 한국 포털에서 댓글 조작도 돈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 뉴욕타임즈가 터뜨린 두 개의 굵직한 특종을 연이어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이 두 사건은 그동안 뉴욕타임즈가 오랫동안 추적을 해온 취재 성과물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절묘한 SNS 활용, 맞춤형 문자 선거운동 이걸로 당선이 됐죠. 사람들은 그게 트럼프가 일으킨 기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애초부터 전혀 다른 발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면 저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 뭔가 조작이 있지 않고는 트럼프 같은 또라이가 당선될 수 없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SNS상에서 여론이 이상하게 트럼프에게 쏠릴 리가 없어. 이런 발상을 뉴욕타임즈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 문제를 1년 넘게 집요하게 추적을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초대형 특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둘 다 메가토크 폭로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모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요. 맹신하지도 않지만 배제하지도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들어보고 그럴싸하면 조심하자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인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자가 아니고 시민인 상태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언론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지금도요. 포털에 댓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누군가가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중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죠. 아유, 그러고도 남을 새끼들이지. 나쁜 새끼들이야. 충분히 그럴만해. 라는 반응이 있고요. 아유, 또 음모론이야? 야, 진짜 징하다. 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건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죠.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모론이라는 건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일반 대중은 이렇게 두 갈래로 반응할 수 있는데 언론사라면 달라야 됩니다. 제가 굳이 언론사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언론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은 음모론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범죄 혐의라는 게 일정 정도 밝혀져야 수사가 개시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음모론은 말 그대로 아무 증거 없는 상태에서 심증만으로 혐의를 재구성해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만 가지고 검찰,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누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언론이 음모론을 들었을 때 또 음모론이야? 하고 그냥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증거는 없지만요. 그 음모론이 야 우주인이 한국을 침공하려고 해 뭐 이런 류의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아니라면은요. 언론은 지성을 가지고 상상을 해서 모자이크로 스토리를 한번 짜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아예 불가능한 일이냐 아니면 상상을 해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요. 그 지점에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언론사이니까 언론사는 그러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나서는 게 저는 언론의 제대로 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보도한 이 두 건의 폭로는 사실 시작은 음모론의 상상력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라면 트럼프가 당선될 수 없는 거 아니야. 정상적인 사회라면 SNS상 여론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몰릴 리가 없는 거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라는 음모적인 상상이 1년이 넘는 장기 취재에 기반을 닦은 거죠. 예. 그리고 이 큰 폭종을 낳은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까지 한국 언론이 안 했다고 비난하려는 것만도 아닙니다. 저도 기자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너무 영세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실패를 각오하고 몇 달 동안을 아주 확률 낮은 음모론을 확인하는데 총력을 쏟아부을 만한 언론사가 사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대형 공중파 방송사 몇 곳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현실을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음모론이 터지면 저건 음모론이지, 지겹다 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는 태도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언론사가 우리는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하죠. 언론사는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확인이 안 된 사실이 있다면 확인을 하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모론적인 상상력이라도 그게 일반적인 시민의 정상적인 정서에 기대서 있을 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뉴욕타임즈 같은 대특종이 나옵니다. 여력이 안 돼서 취재를 못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음모론이니까 하고 덮어버리는 건 그건 조금 제가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임무는 확인이 안 된 음모론이니까 무시하자가 아니고 확인이 안 된 음모론이니까 확인해보자 이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이번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두 가지 대특종이 우리 한국 언론에게 남기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음모론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매우 거세게 지금 불이 붙는데 저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서 저도 이제 언론 종사자니까요. 굉장히 반성도 되고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의심을 확인하는 기능, 시도해보는 기능, 그 기능이 언론 본연의 기능이 아닌가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반성을 사실 스스로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번 주 초에 세계 증시를 들썩거리게 했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기자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언론은요, 일반 국민들은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에 대한 인상으로 그 메시지의 참거짓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언론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언론은 그래서는 안 돼요. 또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 그럼 볼 것도 없지. 이거는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런 태도로 항상 일관하다 보니까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 그 괴리가 생기죠. 예, 이런 일들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언론에 대한 불신만 커져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음모론이 왜 나오겠습니까? 기성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음모론이 생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언론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음모론이니까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고 반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확인을 안 해서 지금까지 언론이 조금 전반적으로 신뢰가 떨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